뜨겁게 달군 쇠가 살에 지글지글 닿는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성산문은 달랐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라 명한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가혹함을 지적했거든요. 세종대왕이 직접 키운 천재학자,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집현전의 핵심 인재였던 그가 왜 이렇게 참혹한 고문대 위에 올라야 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원래는 세조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처음엔 지지했던 성산문이 왜 이제 와서 목숨을 걸고 세조에게 칼을 겨누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 국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418년 충청도 홍주의 한 산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파가 아이가 세상에 나왔냐고 한 번 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두 번째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번째 물음이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산문, 세 번 물어서 태어난 아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동네 점쟁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충신이 될 상입니다. 보통 집안이라면 기뻐 날뛸 만한 소리였죠. 하지만 할아버지 성달생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겠구나. 한숨과 함께 나온 이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망이었거든요. 성달생은 고려 말과 조선 초를 모두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걸 봤고 고려를 지키려던 최영 장군이 처형당하는 것도 목격했죠. 그가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충신이란 나라가 흔들릴 때 태어나고 그 충신은 반드시 가문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성산문의 집안 배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산문의 이미지는 붓을 든 선비죠. 하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 성달생 무장, 아버지 성승도 무장인 3대째 무인 집안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글을 쓰는 선비였지만 그 핏줄 속에는 칼을 쥐는 무인의 강인함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형장에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무인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무인 집안에서 태어난 성산문이었지만 그는 칼보다 붓을 택했습니다. 학문의 매진한 끝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죠. 그것도 그냥 합격이 아니라 전국 1등으로 말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세종은 성산문을 집현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집현전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국무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나라의 최고 인재들만 모여서 왕의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성산문은 세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산문이라고 하면 보통 비장하고 엄숙한 충신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성산문은 실없는 농담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을 잘 웃기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거든요. 집현전 동료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죠. 저 친구 겉으로는 맨날 웃고 장난치는데 막상 일 얘기만 나오면 무섭게 바뀌더라. 동료들이 성산문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밝고 가벼워 보이지만 원칙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티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었던 겁니다. 집현전에서 성산문은 평생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숙주와는 특별히 가까워졌죠.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학문을 토론하고 세종대왕의 꿈을 함께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 다 몰랐겠죠. 훗날 한 사람은 충신으로 다른 한 사람은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세종대왕에게는 평생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관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글을 몰라서 자기 사연을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니 이게 나라냐.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검증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글자가 정말 모든 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세종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두 명의 학자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성산문과 신숙주였죠. 너희 둘이 명나라에 가서 최고의 의문학자 황찬을 만나라. 그에게 우리 글자를 보여주고 검증받아 오너라. 명나라 요동까지 가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한 번 왕복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길을 무려 13번이나 오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3번이에요. 세종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도 훈민정음이 완벽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길고 고된 출장길에서 두 사람은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동지애가 형성됐죠.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어느 날 세종은 집현전 뜰에서 어린 원손을 품에 안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될 그 아이를 말이죠. 세종은 성산문과 신숙주를 바라보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을 잘 부탁한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훗날 그 다짐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성산문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감정이나 관계보다 법과 질서, 명분이 우선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융통성 없다고 했지만 성산문 본인은 이게 세상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주의가 때로는 굉장히 냉혹한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급서했죠. 왕위는 겨우 12살밖에 안 된 어린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고위 신하들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실권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1453년 10월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밤사이 군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 자리에서 쇠몽둥이로 때려 죽였죠.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권신들도 차례차례 제거됐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기록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산문이 수양대군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정난 이후 공신 명단에 성산문 이름이 올라갔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성산문은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반역자들의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처형해야 합니다. 뿌리를 남겨두면 후환이 생깁니다. 충신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경한 모습이었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산문의 눈에는 김종서 일파가 어린 왕의 권력을 쥐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간신들로 보였던 겁니다. 수양대군이 한 일은 왕권을 바로 세우는 정당한 행위였고요. 성산문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곧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성산문과 신숙주, 세종 시절부터 함께했던 두 동지의 길도 여기서 완전히 달라졌죠. 신숙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래에서라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거야. 신숙주는 세조의 충신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쥐었지만 왕위에 오르지 않은 상태는 불안정했거든요. 언제든 반대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결국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를 내게 물려주시오. 겉으로는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였던 겁니다. 1455년 윤유월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숙부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때 성산문은 동부승지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끔찍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가 권력의 상징인 옥새를 직접 들고 나와 수양대군 측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였죠. 성산문은 두 손으로 옥새를 받들었습니다. 무겁지도 않은 그 도장이 그날따라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발걸음을 떼어 수양대군 쪽 신하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건넸죠. 그 순간 성산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부러졌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성산문에게 왕위라는 건 하늘이 내린 질서였습니다. 권신을 제거하는 건 질서를 바로잡는 거지만 왕위 자체를 빼앗는 건 세상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였거든요. 이날 이후 성산문의 원칙은 명확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아니라 왕권 강탈자다. 겉으로는 세조의 조정에서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번도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세조 즉위 후 받은 녹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쌓아만 뒀습니다. 그건 성산문만의 조용한 저항이었던 겁니다. 옥새를 건네던 그날의 굴욕감은 성산문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죠. 이대로 두면 안 돼.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집현전 출신 동료들이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모두 세종 시절부터 함께 학문을 나누던 사이였죠. 우리가 세종께 뭘 배웠나? 옳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성산문의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종의 측근들도 합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산문은 아버지 성승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인 출신인 성승은 아들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거라는 걸요. 그래, 함께하마. 3대 무인 집안의 피가 다시 한번 불타올랐던 겁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면 완벽한 한방이 필요했거든요. 성산문 일파가 선택한 날은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머무르는 기간 중 환송 연의 날이었습니다. 세조가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죠. 핵심은 벼룬검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왕의 좌우에서 칼을 들고 호위하는 임무인데 이 자리에 성승과 무장 유흥부가 배치될 예정이었거든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으면 벼룬검들이 세조와 측근들을 단칼에 제거하고 즉시 성문을 닫아 걸어 소식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단종을 복위시킨 뒤 바로 옆에 앉은 명나라 사신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였죠.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거사 당일 아침 성산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죠.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데 조정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벼룬검 배치가 취소됐다고? 성산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연회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벼룬검을 빼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거사 계획의 핵심 축이 날아가 버렸죠. 성산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들킨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급히 소집된 비밀회의에서 유흥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벼룬검 자리가 없어도 우리가 직접 들어가면 됩니다. 무인 출신인 유흥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완벽한 계획만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세조 측근들부터 제거하고 들어갑시다. 하지만 성산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계획이 틀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원칙주의자 성산문답게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다음 기회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유흥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아십니까?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성산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뿐만 아니라 단종 전하까지 위험해집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성산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두를 돌려보내고 거사는 연기됐죠. 하지만 유흥부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정말로 오지 않았거든요. 이날의 선택이 단종 복위 운동의 운명을 갈랐고 성산문 자신의 운명도 함께 결정됐던 겁니다. 거사가 연기되고 회의가 끝나자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이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죠. 이거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는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죄였거든요. 김질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향한 곳은 장인 정창손의 집이었어요.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김질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성산문 일파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한다는 계획을요. 정창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하지만 지금 고발하면? 정창손의 선택은 빨랐습니다. 즉시 세조에게 달려가 모든 계획을 털어놓은 겁니다. 전하, 영모가 있사옵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령을 내렸죠. 다음날 아침 성산문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아버지 성승까지 모조리 끌려갔어요.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잡힌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사는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세조의 입장에서 김질과 정창손은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영의정과 좌의정에까지 올랐거든요. 역사라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이 충성이 되기도 하고 배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국문장에 끌려간 성산문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를 살에 지지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렸죠. 결국 성산문은 함께 모의한 동지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터졌어요. 단종의 이름까지 언급된 겁니다. 세조는 이걸 빌미로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왕을 다시 올리려던 계획은 오히려 왕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죠. 고문을 견뎌낸 성산문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었죠. 죄인의 신분으로 처형장까지 태워갈 수레가 준비됐어요. 성산문은 그 수레에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울부짖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법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성산문은 달랐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리며 형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담담하게 시 한 수를 읊었어요. 황천에는 주막이 없다 하니 오늘 밤은 어느 곳에서 묵을꼬.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서늘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소름이 돋았죠. 수레가 멈춰섰습니다. 국문장에 다시 한번 끌려온 성산문은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조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보통이라면 목숨을 구걸하거나 용서를 빌 순간이었죠. 성산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조가 귀를 기울였어요. 집현전 출신 강희한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이번 일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성산문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글을 써주십시오. 훌륭한 인재입니다. 세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한은 목숨을 건졌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자신보다 나라의 인재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다시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길이었어요. 형장으로 가는 수레 위에서 성산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성산문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진 임금을 잘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십시오. 나는 옛 임금을 지하에서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장에 도착한 성산문의 앞에는 끔찍한 형틀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거열형이라는 형벌이었죠. 사지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묶어 말이나 소에 매단 뒤 한꺼번에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거든요. 아버지 성승도 아들 옆에서 같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3대 무인 집안의 마지막 두 사람이 나란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형이 집행됐습니다. 찢겨진 시신은 각지에 나뉘어 효수됐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산문의 형제들과 아들들도 모두 처형됐어요. 아내와 딸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팔려갔고요. 성씨 집안은 통째로 역사에서 지워지는 멸문지화를 당한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형장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생육신 김시습이었습니다. 세조의 즉위에 반발해 벼슬을 버리고 떠돌던 그가 발각되면 자신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형장으로 온 겁니다. 김시습은 사방에 효수된 성산문과 동지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수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역적으로 죽었어도 사람으로는 대접받아야죠. 그는 수습한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현재의 노량진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남몰래 묻어줬습니다. 권력은 성산문을 철저히 역적으로 몰아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까지 기록됐어요. 생육신 남효온이 육신전이라는 책을 써서 성산문과 동지들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남긴 겁니다.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죠. 김시습의 용기 덕분에 오늘날 노량진에 사육신묘가 있을 수 있었고 남효온의 기록 덕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산문을 처형하면서 세조가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는 난신이나 후세에는 충신이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을 역설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성산문이 죽고 240여 년이 지난 숙종 때 단종이 복위되면서 성산문도 역적의 오명을 벗었어요. 영조대에는 이조판서로 추중되고 충문, 충성스럽고 문장이 뛰어나다는 시호를 받으며 최고의 충신으로 인정받았죠. 노량진 사육신묘 앞에는 성산문이 남긴 시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세상이 눈으로 덮여도 홀로 푸르게 서 있겠다는 그의 절개였죠. 38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그의 꺾이지 않은 원칙은 5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